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 현재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에 대한 이념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 체계와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 체계로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전략무기 자산으로 꼽히는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 일방적인 미사일 통제를 받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을 맺은 나라는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인데 이들은 모두 북한과 같은 적대 국가와 대치 중인 상황이 아닙니다. 반면 적성국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와 같은 미사일 개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이 지침에 묶여 미사일 주권을 제약받는 사이 북한과 일본의 미사일 능력은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을 고체 연료로 완성했거나 개발 중이고 북극성 이형의 사거리는 2000km가량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인 현무2C의 사거리 800km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북한은 발전된 고체 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신형 4종 세트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과 같은 신형 방사포도 모두 고체 연료 기반입니다. 한편 일본은 이미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 엡실론을 2013년 쏘아 올렸습니다. 엡실론 발사 비용은 주력 로켓인 H2A의 3분의 1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미사일 지침도 맺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만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 개발한 인공위성용 로켓은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며 전범국인 일본조차도 고체 연료 기반인 ICBM의 개발, 발사 능력을 이미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반면 대한민국의 로켓 개발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로켓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소의 창설과 1993년 과학로켓 KSR-1의 발사를 꼽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중형 과학로켓 KSR-2의 발사를 성공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액체연료 과학로켓 KSR-3의 발사에 성공하였는데 1996년부터 자력위성 발사 능력의 확보를 목표로 삼기 시작하여 수차례의 시도 끝에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여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2021년까지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여 발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세계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핵심 기술인 75톤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 발사체가 목표한 엔진 연소 시간인 140초를 넘어 151초 동안 연소했는데요. 오는 2021년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에 들어갈 75톤 액체 엔진은 한국이 자력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 10개 국가만이 우주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1957년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러시아의 뒤를 이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이 자국 로켓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주로켓 발사한 나라들과의 차이는 북한을 제외하면 반세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체를 통해 성능이 검증된 75톤 액체 엔진은 2021년 발사를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누리호의 이륙 중량은 200톤에 이릅니다. 250명을 태울 수 있는 중형 항공기 무게와 비슷한데 누리호 목표는 1.5톤의 실용 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의 저궤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1.5톤은 중형 세단 하나의 무게와 비슷한데요. 항공기 하나가 고작 자동차 하나를 싣고 나는 셈인 것인데 75톤급 로켓은 75톤의 무게를 궤도로 날려보낼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켓이 나는 물리적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힘을 내는 액체 엔진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은 연료에 따라 고체 연료 로켓과 액체 추진 로켓으로 나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체 연료 로켓은 값싸고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반면 액체 추진 로켓은 연료 투입량을 제어할 수 있어 정교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데요. 고려말 채무선이 주화라는 무기형 로켓을 만든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역사가 긴 고체 연료 로켓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빨리 타지만 폭발하지 않는 고체 연료를 엔진에 채우면 되기 때문인데요. 폭발에 쓰는 화약의 조성을 조금만 바꾸면 고체 연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만들기 쉽고 값이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불이 한번 붙으면 멈출 수 없어 추력을 조절할 수 없는데요. 정밀한 엔진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액체 추진 로켓은 주입하는 연료량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 우주선 영역에서 액체 추진 로켓이 쓰이는 이유입니다. 고체 로켓은 내부에 고체 연료를 채우고 가운데를 비운 다음 불을 붙이면 가스가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반면 액체 추진 로켓은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와 제어를 위한 밸브, 연료에 불을 붙이는 공간인 연소 체인버, 가스가 방출되는 노즐 이외에도 여러 장치가 필요한 복잡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체에 들어가는 대부분은 고체 연료 발사체를 사용합니다. 고체 연료는 미사일 발사체로 쓰이기에는 최적의 용도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은 민간용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문제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2017년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나와 있는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고 11월 7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큰 외교적 성과임에 틀림없지만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한국은 민간용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제한을 풀고 싶어 할까요? 일단 한국의 우주 기술이 규제 등에 가로막혀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18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 항공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기술을 100이라고 하면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 수준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술 격차는 17년에 달하는데요. EU는 95%, 중국 89%, 일본 86%에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우주환경 관측 및 감시 분석 기술도 선도, 추격, 후발, 낙후 단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후발로 분류됐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의 로켓 기술은 간신히 낙제를 면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2005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한국이 가장 뒤처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주로켓에서 사용하는 고체가 액체보다 싸고 가벼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느냐 여부는 한 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과 직결됩니다. 문제는 고체 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이런 논리로 그동안 미사일 지침을 통해 우리의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한국은 나로호, 누리호 등 우주 발사체를 액체 연료를 활용해 개발해왔습니다. 반면 전범국가 일본은 고체 연료 발사체 관련 제약이 없는데요. 일본은 꾸준히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며 국제 로켓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단순히 한국의 우주 관련 기술 증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공위성도 더 많이 더 손쉽게 쏘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한국은 자체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어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찰 위성은 빨라야 2023년부터 보유하고 순차적으로는 2025년이 돼야 도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즉 핵심 군사 역량인 독자 대북 정찰 능력은 2025년에야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다면 정찰 능력도 더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주변국의 정찰 위성은 한국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는데 우리는 정찰용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지난 일본의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저궤도에 적어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최소한 5개 이상을 쏘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역대 최초로 2020년도 국방 예산을 50조 원 넘게 편성하고 그중 방위력 개선비가 17조 원에 달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군침 당기는 일입니다. 방위력 개선비에는 각종 방산무기 구매를 포함한 한국의 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에게 17조 원에 달하는 자국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요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게 미국과 합의를 본다면 한국의 로켓 기술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액체연료 관련 어려운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체연료 기술은 액체연료 기술보다 개발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한국의 우주개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달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사드 논란 이후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으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려보면 한국 군사의 견제는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견제는 우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강하다면 어느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르웨이 수출형 자주포 K9 비다르가 추가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측에서 2017년 맺은 K9 자주포 관련 옵션 계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인도받아 운용 중인 노르웨이가 만족감을 드러내며 추가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옵션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공급한 것인데요. 계약 규모는 2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하나디펜스는 노르웨이에 총 46문의 K9 자주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프로데 슐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지난 7월 23일 창원에 있는 하나디펜스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슐베르그 대사는 K9 자주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 하나디펜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하나디펜스는 지난 2017년 12월 하나디펜스가 노르웨이 육군으로부터 2132억 규모로 수주한 무기 공급 계약을 이행 중인데요. 하나디펜스는 지난 5월 22문의 K9 자주포와 5대의 K10 탄약 운반차 일부를 노르웨이 육군에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물량은 4문의 K9 자주포와 1대의 K10 탄약차로 오는 25일 선적돼 9월에서 10월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현재 노르웨이 군 당국은 노후된 M109 자주포를 대신 K9 자주포를 도입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노르웨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노르웨이가 K9에 꽂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노르웨이의 깊은 신뢰 때문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일이 지난해 6월에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와 함께 베르겐에서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한 군수 지원함에 승선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시찰한 KNM 모드 군수 지원함은 대우조선 해양이 만들어 지난해 3월 베르겐 해군 기지에 입항했죠. 이 군수 지원함은 26,000톤급으로 전투함에 대한 해상 물자 및 유류 보급, 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병원선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 구호 활동도 가능한 다목적 함정입니다. 노르웨이 해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함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3년 1억 5,300만 달러로 계약했죠. 노르웨이 하면 K9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K9 하면 사실 입이 아픕니다. 하나가 지난 2017년 12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는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였는데요. K9 자주포는 노르웨이 수출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노르웨이 현지에서 스위스, 독일 등 유럽 유력 방산업체들의 장비들과 경쟁을 벌였죠. 동계시험, 제안서 평가, 실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기후, 지형 조건과 상관없이 탁월한 장비 성능을 보여주며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수출 계약은 K9 자주포와 패키지를 이루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발사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무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KTN은 자주포에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하는 장갑차로 자주포 전력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죠. 해외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가 수출되는 것은 노르웨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디펜스 독자 기술로 개발된 K9 155mm 자주포는 화력 전투를 위한 긴 사거리, 실시간 신속한 집중 화력 제공을 위한 빠른 발사 속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사업 후 신속한 진지 전환이 가능하고 기동력 및 생존성이 뛰어나며 나토 규격 적용 등 각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맞춤형 자주포를 개발,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입증돼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1년 최초로 터키에 수출된 이래 2017년 말까지 수출 계약이 성사된 K9 자주포는 총 500문가량입니다. 수출 규모는 14억 5천만 달러에 이르며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 체계로는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K9 자주포의 재원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투 중량은 47톤, 전장은 12m, 차체는 7.44m, 전폭 3.5m, 전고 3.4m, 최고 속도 시속 60km, 항속거리 360km, 엔진 출력 최대 1000마력, 톤당 21.3마력, 주무장은 150mm 52 강선포, 부무장은 12.7mm K6 기관총, 탄약 적재량은 48발, 발사 속도는 급속으로 3발 15초, 최대 3분간 6발, 지속적으로는 1시간 동안 분당 2발, 초탄 발사는 정지 30초 이내, 기동은 60초 이내. K9 자주포 수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터키에 1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4년 폴란드에 3억 1000만 달러, 2017년 핀란드에 1억 4,500만 유로, 2017년 인도에 7억 5천만 달러, 2017년 노르웨이에 32억 크로나, 2018년 에스토니아에 500억 원, 2019년에 영국의 수출 추진, 2019년에 인도 수출 총 100문, 10문은 한국에서 생산, 90문은 합작 생산. 노르웨이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현지 매체인 TU는 한국의 대포 기술과 K9 재원 등도 자세하게 소개하며 K9이 앞으로 1969년 노르웨이에 실전 배치된 M109를 대체하며 노르웨이 포병 전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의 평가가 재밌습니다. 한국 육군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그 결과 K9은 기준보다 20% 높게 설계돼 징집 사병들이 운전하더라도 아무런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용 자주포 비다르는 K9 개량용 자주포인 K9 PIP 일부 사용이 적용됐는데요. 도스 기반 운영체계에서 윈도우 기반 운영체계로 교체가 됐으며 노르웨이 사격 지원 체계 오딘의 통합 및 무전기 등이 노르웨이 정부 관구품으로 탑재됐습니다. 노르웨이가 독자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사격 지휘 체계와 연동되며 전후방 카메라 및 조종수 자동 안전 장치가 도입됐죠. 자, 이번 노르웨이 추가 수출에 대한 일본 매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한국산 자주포 K9 썬더 추가 도입 가능성 점쳐진다라는 제야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한국 자주포 K9 썬더 추가 발주 가능성 대두. 노르웨이는 육군 근대화의 일환으로 1960년대 도입한 자주포 M109 갱신을 계약했다. 신형 자주포 후보로 거론된 것은 독일이 제안한 PGH-2000, 프랑스가 제안한 카이사르, 한국이 제안한 K9, 스위스가 제안한 M109 업그레이드 버전 등 4개 방안이다. 결국 한국이 2억 1,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노르웨이와 맺은 계약에는 K9 추가 옵션 계약이 설정돼 있고 이는 한국에서 도입한 K9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 도입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노르웨이는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디펜스가 9월까지 예정된 모든 K9과 K10을 노르웨이 측에 납품하고 계약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노르웨이 측이 계약에 포함된 옵션 행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7월에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창원시에 있는 K9 제조 공장을 방문해 노르웨이는 K9을 추가 도입할 준비가 됐다고 하나디펜스 측에 전했다. 문제는 노르웨이가 K9 추가 도입 옵션을 정말로 행사할 것인지 여부다. 노르웨이 육군은 M109를 56문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14문이며 나머지는 창고에서 보관 중이다. 따라서 일부러 옵션을 행사하면서까지 K9을 도입해도 무의미해 보이지만 증가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대규모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K9의 추가 도입은 실현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노르웨이가 K9의 실력을 평가해 추가로 도입할지 주목된다. 일본 매체는
KNI는 글로벌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의 기사를 인용하며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디펜스 뉴스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이후 수출액 증가가 현저해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8위 무기 수출국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터키로 집중됐던 무기 수출처도 다행해져 최근 5년 사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구입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곳은 영국으로 인도네시아와 이라크가 뒤를 잇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K9 썬더와 T-50 골든 이글이다. 특히 K9은 나토 규격의 155mm 포탄을 사용할 수 있고 경쟁 업체인 독일보다 싼 가격이어서 앞으로도 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K9 썬더를 도입한 인도와 폴란드에서는 K9 차체를 이용한 무기 개발 구상도 떠오르는 등 인기가 높다. 이처럼 K9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K9은 2000년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모두 572문을 수출해 독일과 프랑스, 중국을 앞섰습니다. 그럼 K9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고객은 왕입니다. 핀란드 경우 예산이 부족하자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습니다. 중고 K9 수출은 처음이었죠. 방산 강국인 폴란드에는 차체만 수출했습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 현지 생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수출 대금 일부는 노르웨이산 미사일과 고등어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노하우와 공장 자동화입니다. 우리 군은 1000여 대가 넘게 운영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제작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은 높아진 것이죠. 세 번째는 실전 경험 및 품질입니다. K9은 실전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자주포입니다. 방어력은 연평도 포격 당시 입증됐죠. K9의 용접 불량률은 1% 미만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입니다. K9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은 장전과 탄약 장위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무인 포탑 체계가 개발되면 기존 대당 운용 인력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무기체계로 자리 잡은 K9, 세계 무대를 지속적으로 석권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